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720선을 지켜냈습니다. 장중에 171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후반부에 이 낙폭을 대거 만회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0.54% 하락한 172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2% 내린 51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중의 특징, 이 수급상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연물 모두 동반 매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중에서도 선물 시장에서 매도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6,400계약 가까이를 팔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안겨줬고요.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매물이 나왔습니다. 금액상으로는 1,300억 원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에는 이 대부분의 업종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부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증권업종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1710선을 위협받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1720선까지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7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소매와 유통업체들의 매출 증가 소식이 오늘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도 1735로 강보합에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초 반응은 1737선까지 오르면서 연중 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120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이 21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또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등 코스피 지수는 1730선, 1720선을 차례로 내주면서 장중에는 1710선도 붕괴될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1시간 정도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물이 줄어들면서 코스피는 다시 1720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9포인트 하락한 1724포인트로 장을 마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소식, 동결 소식이 전해졌지만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들이 9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함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도 장중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508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다시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닥 지수도 상승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을 조금 줄인 건데요. 어제보다 1포인트 하락한 512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510선을 지켜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별로는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삼성전자가 상승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오늘 85만 6천원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IT 대형주와 자동차주는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차가 0.7% 하락했고요. 그 밖에 포스코도 2%대로 하락하면서 54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블록세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가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좀 전에 보셨듯이 KB금융도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낙폭을 피웠고요. 그 밖에 LG전자, LG화학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28,000원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1위부터 3위권 내, 4위권 내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서울반도체가 3% 내린 44,600원의 장을 마쳤고요. 반면에 메가스터디는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동서가 소폭 하락했고요. 반면에 다음이 0.6% 올랐는데요.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네오일즈게임즈가 오늘 5% 가까이 또 한 번 급등했습니다. 어제 7%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는 전망에 이 같은 강세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들, 테마주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상승장을 주도해왔던 IT 대형주 그리고 자동차주가 오늘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로 내려오면서 수출주에 부담이 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좀 전에 보셨던 삼성전자가 약세 마감했고요. LG전자, 하이닉스 모두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2.4% 낙폭을 피웠고요. 현대차도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기관 쪽에서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철강 금속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포스코가 2%나 급락하면서 54만 5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그 밖에 고려아연, 현대제철 등도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동국제강과 한일철강도 2% 이상의 낙폭을 보였고요. 하이스틸이 1.3%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대한항공이 1.8% 올랐고요. 아시아나항공이 11%나 급등했는데요. 채권단이 당분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감자나 유상증자 등의 재무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에는 상승 탄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밖에 몇몇 여행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두투어가 7% 급등했고요. 하나투어 역시 4%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북측이 남측의 자산을 동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북 경협주가 이제 하락했습니다. 이화전기가 8% 조정을 받았고요. 재료용산업 역시 8% 하락했습니다. 인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수입 쇠고기 관련주도 올랐고요. 중앙부진 백신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들어졌습니다. 파로도 6% 정도 급등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 두바이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석유화학주가 이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SK에너지가 1.6% 올랐고요. SK케미칼 역시 2.6% 상승한 54,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와 정반대 양상이 나오고 있죠. 우리 증시가 어제 홀로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반대로 우리 증시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10전 하락한 1118원 2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1120원대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앞서 일부에서도 살펴봤었는데 일단은 1118원대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요일에 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이 부분도 주목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소식 그리고 다음 주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호재 그리고 악재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죠. 예, 오늘 지수는 거래소가 0.5, 코스닥이 0.2% 하락했고요. 환율은 오늘 5원 정도 내렸습니다. IT하고 자동차는 조정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인 반면에 은행주가 부분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21일 만에 외국인들이 일단 순매수가 단절되는 그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좀 긍정적인 뉴스였다면 역시 미국 증시가 어제 상승세로 마감한 거고요. 소매 유통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1% 상승한 겁니다. 다만 이제 신규 수입 수당이 예상 밖으로 증가해서 미국 경기 전체적으로 회복은 하고 있지만 인상적인 경기 회복은 아직 아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증시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끄럽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금통위가 오늘 금리 동결한 것도 악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호재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김종수 신임 총재가 첫 금통위는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했고요. 반면에 오늘 특이한 점은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가가 상당 기간 회복될 거다라는 발언을 해서 시장에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금융이 16,000에 할인 없이 9% 지분이 자전거래를 통해서 기관 투자에 분배됐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은행주가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간접적으로 증명됐다는 거는 섹터 측면에서 은행주의 좀 부분적인 호재였다고 보고요. 좀 나쁜 뉴스에 가깝다면은 이제 갑자기 외국인이 이제 변심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좀 지쳐가는 가격 부담 측면에서 조금씩 악재적인 요소가 눈에 띄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그리스의 CDS 금리가 전고점은 돌파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혹시나 새로운 이머징 리스크가 부각이 아닐까 하는 것이 일단 시장 심리에 좀 반영이 됐고요. 외국인 매수가 좀 21일 만에 단전된 것이 좀 수급상 악재였는데요. 최근에 EMBI 스프레드가 좀 반등하고 있고 뉴스에 따르면 수준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입니다. 아시아 마켓으로 이 외국인 자금 유입 자체가 위안화 절상과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다고 볼 때 아시아 통화의 절상 배팅 가능성은 위안화 절상이 됐을 경우에 축소될 가능성, 미리 외국인이 감지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외국인의 매수 단절의 부분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원달러와 엔달러 환율 공이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원화가 이제 양국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수출은 수요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하반기 이런 가격 변수가 불리하게 작용했을 때 과연 가격 메리트가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IT와 자동차 이것이 아마 오늘 차익 매물로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1700선 이상에서 환매가 기본적으로 하루에 5천억씩 나오고 있다는 점도 오늘 부담이었는데요. 최근 5일간 2조 원 정도 환매가 돼서 일평균 한 4천억 정도 환매가 됐고요. 외국인이 사주지 않으면 누가라는 그런 수급적인 문제가 오늘 악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밤 미국 증시 고용지표 악화 그리고 또 그리스 악재가 나왔지만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증시를 부양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습니다. 국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다우지수 11,000선에 다다르기 좀 어려워 보이네요. 이 해외 증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될까요? 예, 미국 증시도 좀 보면은 나스닥 쪽하고 기술주 쪽은 좀 강세이고요. 이건 IT 누누이 시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IT 지출이 좀 예상보다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종합해보는 S&P라든가 다우지수를 보면 아직 조금 미적지근한 그런 미국 증시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이제 화끈하게 올라줘야 우리 증시도 조금 이 상단 부분을 좀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일 오늘 밤에 발표되는 매크로 지표는 일단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번 미국 증시는 다음 주에 있을 변화에 대해서 미리 좀 가늠하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물가 지표하고 소비 지표가 발표됩니다. 일단 컨센서스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거는 다음 주는 중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안화 평가 절상 얘기가 좀 간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 15일 날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날이죠. 대부분 중국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대부분 발표가 됩니다. 특히 물가와 통화량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서 이 지표 결과에 따라서 위안화 평가 절상의 시기도 다소 좀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변수는 역시 그 중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장 미국 증시가 내일 변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내일 증시 미국에서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시장, 이 중국 쪽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군요. 해외 변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실적과 관련한 이야기도 다음 주에 상당히 많이 나올 테고요.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될까요? 예, 아마 다음 주부터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일종의 시범 경기처럼 돼 있던 프리 어닝 시즌에서 이미 주가가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이미 구별이 됐고 실적이 좋은 종목은 상당폭 주가에 반영된 그런 흐름입니다. 물론 역으로 이제 실적이 좀 미진한 종목들은 그만큼 주가가 부진했을 거라고 추론이 가능한데요. 실제 어닝 시즌이 돌아오더라도 새로운 랠리를 펼치는 실적 장세가 전개되기보다는 각각 오히려 실적이 좋고 많이 오른 종목은 차익 매물 쪽에 그리고 부진한 종목 가운데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은 쪽은 반대편에서의 저가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부분을 합쳐보면은 주가가 다 같이 올라가는 랠리는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유론이 가능하고요. 다음 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미국 변수들을 감안했을 때 매크로를 가지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랠리 가능성을 지속하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행보 자체는 조심조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 가운데 변수들을 앞서 말씀드린 변수들을 잘 확인하고 확인 이후에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시장에 대응한다면은 좀 실적이 덜 반영됐다고 보여지는 종목이나 아니면 다음 분기에 그 다음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질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짧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재나 산업재 쪽 이야기를 살짝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어떤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글로벌 시장 내부적으로 소비는 조금씩 좋아졌다는 얘기들은 근원이 됐고요. 그 소비세에서 대표적인 IT와 자동차가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주가의 선반영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근데 앞서 이제 다음 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늘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산업재 섹터에 속하는 기계업종 보면은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중공업 같은 두산그룹 쪽 대표적인 산업재 섹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정유업종 같은 그 정제마진 개선 업종이라든가 턴어라운드 쪽에서 다음 연도를 본다면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음식료나 화학 업종들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재나 그 소재 업종 이런 쪽에도 관심을 좀 더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언급을 좀 해주셨네요. 기기업종 중에서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중공업 그리고 정유업종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고 음식료나 화학업종 쪽에도 관심을 두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 이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상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로 14개월째 동결한 직후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 자생력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기를 뒷받침하되 국내외 경기 회복 상황과 외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총재는 이어 올 하반기 이후나 내년에 물가 상승 압력이 있겠지만 국제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과거만큼 큰 폭의 흑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제 회계 기준인 IFRS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FRS는 세수 증가를 목적으로 도입한 게 아니라 재무제표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적용하는 방안이라며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보완책이 마련되면 세부담은 새로운 회계 기준을 도입하기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각종 보완책을 검토 중이며 올 상반기에 정부의 입장을 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최저치를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다만 총 자산 2조 원을 초과하는 대형 저축은행부터 상향된 BIS 비율을 우선 적용하고 중소저축은행에 대해선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지금까지 3개월 미만 연체 여신까지 정상 여신으로 인정했던 기준을 연체 2개월 미만 여신으로 강화했습니다. 건설업종과 부동산업,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도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 지수가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수입업협회가 오늘 발표한 3월 수입 원자재 가격 지수는 296.87로 전월보다 14.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9월에 359.22 이후 최고치입니다. 부문별로는 철강제 상승률이 11%로 가장 높았고 비철금속 9%, 유화원료 8%, 광산품 4% 등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니켈 가격이 18%로 올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철근 재료인 빌릭과 나프타 가격도 각각 17%와 15%가량 상승했습니다. 협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므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우리기업 인수 목적 1호가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우리기업 인수 목적 1호는 공모를 통해 450억 원을 조달하고 녹색성장 산업 관련 법인 등을 인수합병할 계획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수익률의 2배에 연동해 움직이는 상장지수 펀드 KB K-스타 레버리지 ETF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설정 규모는 320억 원이며 유동성 공급자는 KB투자증권과 대우증권 등 2개 증권사입니다. 이번 상장으로 KB자산운용의 ETF 운용 규모는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달 12일부터 29일까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펀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알기 쉬운 펀드 포트폴리오를 비롯해 펀드 투자도 타이밍이다, 제대로 투자하는 ELS, 펀드 판매사 이동재 10배 활용하기 등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키움증권은 JP모건 천연자원펀드, 신영 월드에이스 펀드 등 15개 펀드를 펀드 판매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로 편입했습니다. 이로써 키움증권이 펀드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펀드는 총 64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김종수 한흥총재가 취임 후 첫 금통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금리는 14개월째 2%로 동결이 됐습니다. 이는 시장이 많이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배경 설명에 큰 관심이 기울여졌습니다. 일단은 해외 변수에 대해서 크게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주말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중국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한번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국 증시 그리고 또 해외 증시 변수 한번 다 살펴보고 우리 증시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